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불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북한 도발 관련 여야 원내 정당 대표 연석 회의를 제안합니다. 같은 편만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거기가 거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힘으로 원구성을 하였던 것을 사과하고 원점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원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이네요. 그 원내 정당들 간의 그 연석 회의를 제안했어요. 네. 그다음 또 이제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도 촉구했네요. 네. 예.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네.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그냥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 2019년 베트남에서 북미가 만나서 북미 정상이 만나서 하노이 노딜로 끝났을 때 네. 그때부터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상황 관리가 꾸준히 됐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외교 안보 라인은 마치 현재의 상황이 아주 지엽적이고 표면적인 이 대북 전단 때문에 발생한 것인 것처럼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권 원내대표는 그 외교 안보 라인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조금 가리고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통령부터 외교 안보 라인까지 한쪽의 시선으로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대북 평양 특사로 가게 된다면 본인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인식, 국제사회의 냉정한 인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 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호한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종합적인 이런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원철수 대표 오늘도 또 특사 얘기 관련 얘기를 했어요. 잠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측 평양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특사단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 특사단에 야당 인사의 참여 요청이 온다면 갈 수 있다고 한 것도 누군가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전하고 북한에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그 외교안보 원로들 들어간 청와대 들어갔던 정세현 전 장관, 지금 현 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요, 대통령과 호흡을 좀 같이 하는, 그래야지 북쪽에서도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만 지금 이 외교 안보 라인이 구성이 되고 대북 관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도 야당은 배제한 채 여당과 또 그 여당과 뜻을 같이 하는 대범 여권이 이 범여권만 함께하는 그런 그 자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남북 관계는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이 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얼음처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국제사회가 이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있어야 하고, 네. 그런 그 정확한 정보 전달 속에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긴장 관계로 흐르지 않는 상황 관리를 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사라는 건 1인 특사도 있지만요. 특사 단도 있잖아요. 네. 복수의 특사도 있는데 네. 특사라는 거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게 되면 내밀한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호흡이 좀 맞는 인물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일견 측면이 있잖아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특사, 1인 특사라는 측면보다는 특사단의 개념으로 북한에 정확한 네.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미 특사든 대북 특사든 대단히 효과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고요. 네. 국민의당하고 미래통합당의 그 통합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 전에 미래통합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정치적인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 내년 그 재보궐 선거 때에 네. 야권 재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이 남북관계의 긴장관계나 국회 원구성에서 보여준 이 더불어민주당의 야만성, 그리고 우리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실용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야권 재편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 앞서서요. 네. 그 총선 때도 그랬지만 통합당의 혁신 동력은 잃었다. 네. 그렇죠. 잃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소 부정적인 거라고 좀 전해졌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그 부정적인 이유가 미래통합당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다 전환적인 방식의 사고를 하면서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네. 국민들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실용적인 관점, 실용적인 정책들을 제안을 하면서 네. 저희 국민의당의 어떤 실용적인 정책, 실용 추구와 지금 방향성과 그 스탠스를 같이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이런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미래통합당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굳이 뭐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만나자 하기 전에 국민의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에 우리 한번 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한번 짜보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생각이신 건가요? 통합 자체는 결과에 불과하고 사실은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야권 재편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고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어떤 정책들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요. 그러한 그 논의를 위한 제안들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내일이라도 좀 문을 두드릴 마음, 준비는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카운터파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카운터 파트너를 주호영 원내대표로 하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지금 사찰에 계시는 호남에 관계로 있는 사찰에서 올라오시게 되면 바로 좀 만나실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만나서 국회 원구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정책과제를 37개의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 정책과제를 가지고 함께 미래통합당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내일 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 모임, 즉 국민 미래 포럼. 내일 발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은희 원내대표 거기에 또 공동대표 맡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두 당의 통합에 결국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합은 결과에 불과하고 이 결과는 어떤 외부적인 변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국민미래 포럼 역시 마찬가지로 각 당의 또 미래통합당은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또 젊은 청년 비대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주로 직접 의원들과 그리고 청년 비대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성을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과 신뢰도를 높여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동질감을 좀 확보하시고 실용적인 것에 대해 철학을 좀 같이 하시면서 점차 같이 한번 당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어떤 사전 정지 작업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면 그때 그랬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권 원내대표는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 사건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수사 한번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그 여건이라든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주장에 부안해동하는 이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태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퇴하시고 정치인으로 그런 주장을 하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은 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최종 확정 판결 과정 속에서 계좌 내역이랄지 외환거래 내역이랄지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의 범죄 사실입니다. 이런 유죄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다시 권력이 이를 억울해하면서 거론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쟁점이 아니라 정말 재심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라면 그 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여야지 정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 전체를 아주 위험하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만약에 무슨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어떤 정황이라든지 의심의 부분이 있다면 그 검찰 수사, 검찰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문제점을 느낀다 그러는 건 그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내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객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호성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 출입국 관련된 서류의 위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드러난 이 물적 증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의 또 당연한 역할인 것이죠. 하지만 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 자료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유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자료들에 기반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주장에 부안해동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권은희 원내대표의 사건 어떤 결과 법정 결정에 대해서 해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